가격의 재원칙.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있었고요. 이 최유효 이제 토대가 되는 원칙이 변동의 원칙이 있었고, 예측의 원칙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내부 원칙 하다가 이제 조금 전에 앞 시간에 내부 원칙, 내부 구성 요소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잖아요. 내부 구성 요소. 그래서 조금 전에 본 게 균형의 원칙이었거든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을 이뤄야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가 된다. 이게 균형의 원칙이었어요. 자, 균형의 원칙이 위배되면 무슨 감가한다고요? 기능적 감가.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자, 균형의 원칙, 내부 원칙이고, 균형의 원칙이 위배되면 기능적 감가를 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원칙 중에 5번째, 기여의 원칙이에요. 기여의 원칙. 이 기여의 원칙은 한번 딱 줄여서 얘기하면 내부 구성 요소의 기여도의 합. 내부 원칙이니까 구성 요소라는 말이 나오죠. 구성 요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기여의 원칙은 뭐냐면 부동산의 가치는 내부 구성 요소의 기여도의 합이다 이 말이죠. 부동산의 가치는 내부 구성 요소의 기여도의 합이다. 기여도의 합이다. 생산비의 합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자, 기여의 원칙은 이런 거예요. 자, 이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내부에는 여러 구성 요소들이 있겠죠. 엘리베이터도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각 층마다 화장실도 있을 거고, 화장실. 각 층마다. 그리고 각 층마다 뭐 방이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내부 구성 요소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이 건물의 가치는 이 각각 구성 요소들의 이 화장실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의 합이 아니고 이 각각 내부 구성 요소들의 뭐의 합이라고요? 기여도의 합인 거예요. 기여도의 합. 자, 그럼 보세요. 이 기여의 원칙에서 자, 기여도의 합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건물이 이건 5층짜리 건물이야. 5층짜리 건물. 근데 이 건물은 20층짜리 건물이에요. 20층짜리. 자, 그런데 이 건물 둘 다 엘리베이터가 없어.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런데 이 5층짜리 건물은 10억 하고요. 가치가. 이 20층짜리 건물은 30억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값이 싸. 그래서 이번에 엘리베이터를 하나 설치하려고 그래. 엘리베이터를. 근데 설치 비용이 1억이에요. 설치 비용이 1억. 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비용이 1억인데 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도 건물이 10억 5천만 원밖에 안 올라가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지만 가치가 10억 하던 건물이 얼마가 됐다? 10억 5천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도.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까 안 할까요? 설치 비용은 1억인데 설치를 해도 가치가 5천만 원밖에 안 올랐죠. 그럼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비용이 한 5억이 들어. 20층짜리다 20층짜리다 보니까. 근데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니까 이제 건물이 40억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설치 비용보다
가치가 더 많이 늘어났죠. 맞아요? 그러면 설치한다 안 한다? 설치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느냐, 이 기여의 원칙은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산 설비를 설치하려고 할 때 그 생산 설비 기여도 하고 그 생산 설비를 설치할 때 비용하고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가치가 더 많이 늘어나면, 이제 기여도가 크면 어떻게 하고요? 설치하고, 기여도가 더 떨어지면 설치하지 않고,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기여의 원칙에서는 두 개 기억해야 돼요. 자, 양가로 3번 봅니다. 동그라미 1번. 부동산은 뭐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둘째 줄에 줄칩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각 구성 요소의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 뭐의 합이다? 기여도의 합이다. 찾았습니까? 512페이지. 512페이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부동산의 가격은 각 구성 요소의 생산비의 합이 아니라 기여도의 합이다. 자, 기여도를 출제위원회에 따라서는 공헌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생산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생산성, 생산비가 아니고 생산성, 꼭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추가 투자의 적정성 판단.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판단할 때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조금 전에 한 것처럼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기회 원칙에서는 1번, 2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내부 원칙하고 있어요. 수익 최종 체감의 원칙이에요. 수익 최종 체감의 원칙, 이거는 뭐 시험에 그렇게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사실은. 뜻만 좀 볼게요. 자, 수익 최종이 뭐예요? 수익이 늘어나다가 체감 뭡니까? 줄어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수익이 어디까지는 올라가다가요, 어느 수준이 지나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부분에도 다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수익 최종 체감 법칙은 뭐 뜻만 아시면 돼. 자, 교재 볼까요? 부동산의 어느 단위 투자액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키면 그에 대응하는 한계 수익이 처음에는 최정하지만 일정한 한계점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수익 증가율이 어떻게 된다? 체감한다. 그래서 거기 뭐 단위 투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수익이 늘어나다가 어느 시점을 지나면 줄어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과수원인데 100평 땅에다가 사과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사과나무를 하나 심었더니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10개가 났어요. 10개가. 그런데 사과를 한 그루 더 심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한 그루에 10개가 더 난단 말이에요. 이게 거름도 더 주고 사람들도 신경을 더 쓰기 때문에 더 늘어나요. 즉 사과를 하나하나 심을 때마다 생산량 자체가 늘어나요. 한 그루에서 나는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예를 들어 또 볼까요? 자, 공장에서 사람 한 명을 투입시켜 가지고 요즘 마스크가 풍기니까 마스크를 만들어 보라고 그랬어요. 사람 한 명한테. 그랬더니 그 사람 한 명이 5개를 만들어요. 5개를. 2명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둘이서 합심을 하니까 12개를 만드는 거예요. 둘이서. 그럼 한 명이 6개 만드는 꼴이죠. 맞아요. 3명을 넣었더니 이제 3명이서 40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들어간 투자액이, 단위 투자액이 늘어나니까 그 한 명 한 명의 생산량이 어떻게 된다? 늘어나요. 자, 그러면 사람을 계속 집어넣어 보자, 거기다가. 그럼 늘어나느냐 이 말이야. 아니야. 그 공장에다 사람을 계속 집어넣으면 어느 시점을 넘어서 버리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간도 협소해지고 부딪히기도 하고 사람들끼리 잡담도 하게 되고 분쟁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한 사람이 만드는 마스크량이 점점 더 줄어들더라. 이게 다 수익 최종 체감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건 부동산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부동산에 어디다 적용시킬 수 있을까? 자, 1층 건물, 2층 건물, 3층, 4층, 5층 이 건물을 쭉 올립니다. 올려나갈 때 1층 임대료가 1,000만 원이었어요. 1층에서 받을 수 임대료가. 2층을 올려봤거든.
그랬더니 2층 임대료는 한 1,200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1층보다는 한 층 더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좀 건물도 외형도 좋아지고 하니까 임대료가 더 거쳐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약에 건물을 50층, 100층, 200층 계속 올린다고 해서 단위당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정 층수를 넘어서니까 그때부터는 오히려 한 층당 임대료가 더 작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걸 어디다 적용하면 될까요? 과연 어디까지 올려야만이 가장 이익이 클까? 이윤이 클까? 이런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5층까지 올릴 때는 임대료가 한 층당 임대료가 1,000, 1,100, 1,200, 1,300, 1,400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6층부터는 임대료가 이제 너무 높다고 임대료가 떨어지는 거야. 임대료가 그때부터는 1,000, 900, 800, 700 이렇게 떨어지더란 말이야. 이게 수익 최저 체감이에요. 그럼 건물주인은 어디까지 올리는 게 좋을 뻔했어요? 한 5층까지만 짓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익 최저 체감 법칙에서 하나만 줄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2번에 추가 투자 적정 여부. 추가 투자 적정 여부. 즉, 추가 투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 투자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게 뭐뭐 있었죠? 기회의 원칙이 있었고 수익 최저 체감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입체적 이용률이라는 거 보이세요? 그게 뭐예요? 건물을 위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수익 최저 체감의 법칙, 건물을 위로 올리는 거와 관계 있어요. 입체적 이용과 그리고 추가 투자와 관계 있다. 이런 것들 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안 중요해요. 수익 시장 체감 법칙 7번. 그 다음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수익 배분의 원칙. 우리 교재는 그 양가로 2번이네요. 수익 배분의 원칙. 생산 요소가 있죠. 생산 요소. 생산 요소 그동안 제가 말씀 많이 드렸어요. 토지, 노동, 자본 이런 게 생산 요소거든요. 자, 이런 생산 요소가 투입이 되면 생산물이 나와요. 토지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가지고 건물이라는 생산물이 나왔어요. 건물이라는 생산물이. 그러면 이 생산물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죠. 수익이 발생해요. 임대료라는 수익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생산물의 수익을 생산 요소에게 이제 배분을 해줘야죠. 얘들 때문에 이런 수익을 얻게 됐으니까. 그래서 토지에게 배분해주는 게 지대야. 노동에게 배분해주는 게 임금. 자본에게 배분해주는 게 이자라고요. 이 수익을 배분해줘야 돼요. 그럼 수익 배분의 원칙은 이렇게 수익을 배분해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익을 배분해주는 건 당연한데 토지에게는 맨 마지막에 배분해라. 이게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토지에게는 맨 마지막에 배분해라. 토지에게는. 왜냐? 토지는 어디 안 가고 땅 밑에 건물 밑에 깔려있죠. 얘는 맨 마지막에 처분을 통해서도 배분해 줄 수가 있거든. 자, 그래서 수익 배분의 원칙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토지에게 맨 마지막에 배분해. 토지에게 맨 마지막에 배분해. 남는 게 있으면 토지한테는 맨 마지막에 배분해. 자, 교재 보겠습니다. 수익 배분의 원칙. 동그라미 1번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 참고로 보시면 돼요. 1번에 맨 마지막. 토지의 몫이 제일 나중에 배분된다. 토지의 몫이 제일 나중에 배분된다. 왜? 토지는 어디 안 가고 있거든. 그리고 그 밑에 부동성 이렇게 되어 있죠. 부동성.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토지 잔여법의 근거가 된다 이런 말 있나요? 네, 그런 거 하나 줄쳐놓으세요. 토지 잔여법의 근거. 토지 잔여법이 뭐냐면 토지에게 맨 마지막에 배분한다는 뜻이에요. 토지에게 맨 마지막에 준다. 토지 잔여법. 그래서 수익 배분의 원칙. 토지에게 맨 마지막에 줘라. 토지 잔여법.
수익 중에서 남아있는 거는 맨 마지막에 누구에게 줘라? 토지에게 줘라. 그게 토지자녀법이거든요. 토지자녀법이 근거가 된다. 자, 그래서 내부 원칙 4가지 했습니다. 균형의 원칙, 기회의 원칙, 수익 최종 체감의 원칙, 또 뭐 수익 배분의 원칙. 너무 많아가지고 외우기가 힘드시면요, 균형의 원칙만이라도 꼭 아셔야 됩니다. 균형의 원칙은 간단하죠. 위배되면 기능적 감가해라. 그 다음에 기여의 원칙. 기여도의 합이다. 그냥 다 잘라먹고 그냥 기여도의 합이다. 기여도의 합. 생산비의 합이 아니고 기여도의 합. 그리고 추가 투자. 수익 최종 체감. 뭔지는 모르겠지만 수익이 늘었다가 줄어든대. 추가 투자. 건물 올리는 것과 관계있다. 입체 이용. 수익 배분. 토지에게 맨 마지막에 배분해줘라. 토지자녀법.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외부 원칙입니다. 외부 원칙. 지금까지 내부 원칙 했고요. 이제 외부 원칙. 자, 외부 원칙은요. 아까 내부 원칙은 구성 요소라고 그랬죠. 외부 원칙은 주변 환경과 관계되는 내용이에요. 환경. 내부를 나타내는 건 구성 요소. 외부를 나타내는 건 주변 환경. 자, 외부 원칙의 3, 4, 5, 6, 7, 8번 할 차례인가요? 네. 첫 번째가 적합의 원칙입니다. 우리 교재는 513페이지에 양가로 1번에 적합의 원칙이에요. 중요합니다. 내부의 원칙에서 균형의 원칙이 제일 중요하고요. 외부 원칙에서는 적합의 원칙이 제일 중요해요. 이것도 별표 한 3개 해도 돼요.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적합의 원칙은 뭐냐? 그냥 말을 만들어 주세요. 외부 환경에 적합해라. 이거예요. 외부 환경에 적합해라. 자,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가 되려면 외부 환경하고 어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외부 환경하고 어울려야 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판자촌. 여긴 전부 다 저소득층이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야. 집들이 그냥 다 엉망이에요. 근데 여기 가운데 고급 주택이 있어. 여기는 고소득층 주거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고급주택이 있어요. 똑같은 원자재를 써서 똑같은 건물이에요. 똑같은 주택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이 집이 만약에 30억 한다. 그럼 이 집은 30억 할까요? 30억보다 쌀까요? 싸겠죠. 뭐 10억밖에 안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똑같은데. 자재도 똑같고 다 똑같아. 똑같은 사람이 지었어. 그런데 가치가 좀 작죠? 왜? 주변 환경하고 안 어울려. 주변 환경하고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얼마큼 줄었어요? 20억이 줄었죠? 그죠? 이게 무슨 감가입니까? 경제적 감가다. 주변 환경하고 안 어울린다. 부적합하다. 즉 무슨 원칙에 위배됩니까? 적합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죠. 그래서 적합의 원칙에 위배가 되면 무슨 감가를 해야 된다? 경제적 감가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면 기능적 감가, 적합의 원칙에 위배되면 경제적 감가, 그리고 적합의 원칙은 외부 원칙이다. 자, 그 다음에요. 외부 원칙 그 외에는 별로 안 중요해요. 외부성의 원리라고도 있는 교재에. 우리 교재 보시면 양가로 이번에 외부성의 원리라고 있죠. 네. 이 외부성의 원리는 외부 효과와 관계 있어요. 우리 외부 효과 정책문 할 때 공부했지 않습니까? 외부 효과와 관계 있다. 우리 교재 볼게요.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외부 경제가 정외부 효과 아닙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외부 불경제, 부외부 효과라 그러죠.
그래서 이 외부성의 원리는 외부 효과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것도 지금 뭐 외부 뭐 아닙니까?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자, 이거는 뭐예요? 주변 환경과 좀 안 어울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내가 집이 있었어요. 좋은데 지어놨어 이제. 여기 있었어. 여기 요 상태였어. 근데 옆에 이제 이상한 게 들어온 거야. 처음에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데 이제 우리 집 옆에 이상한 게 하나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이게 부해부 효과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영향을 주죠. 그거는 무슨 원칙이다? 외부성의 원리다. 적합의 원칙은 아예 주변 환경은 안 어울리는 데 들어가 있는 거고, 환경하고 안 어울리는 거고, 외부성의 원리는 내가 처음에 잘 들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게 들어온 거야, 안 좋은 게. 또는 좋은 게 들어왔어. 옆에 마트가 들어왔네, 마트가. 우리 집 옆에 대형 마트가 들어왔어. 그럼 가치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이거는 외부성의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성의 원리는 외부 효과. 적합의 원칙은 주변 환경과 어울리느냐 안 어울리느냐 이 얘기고요.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미세한 차이가 있죠. 자, 그다음 경쟁의 원칙입니다. 경쟁의 원칙. 네, 뭐 크게 뭐 안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경쟁의 원칙 그냥 뜻만 설명드립니다. 자, PC방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PC방이. 어떤 한 PC방이 초과율을 막 보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주변에 다른 PC방이 들어오죠. 그죠? 경쟁자가 나타나잖아요. 경쟁자가. 그럼 경쟁자가 나타나면 이 PC방의 초과율은 점점점 없어지겠죠. 맞아요? 즉 어떤 부동산이 초과이윤을 발생시키면 경쟁을 통해서 초과이윤은 소멸해버린다. 이게 경쟁의 원칙입니다. 어떤 부동산 개발업자가 원룸을 하나 지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원룸에 돈을 많이 벌고 있단 말이에요. 원룸이 막 수요도 초과 수요고 임대료도 비싸게 받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옆에 원룸들이 많이 생기죠.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원룸의 초과이윤이 어떻게 된다? 소멸해버리더라. 이게 경쟁의 원칙입니다. 자, 교재. 어떤 수익성 부동산의 초과이윤은 경쟁을 불러오고 야기하고 이런 경쟁을 통해서 초과이윤은 어떻게 된다? 소멸해버린다. 이게 뭐 경쟁의 원칙이에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외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예요. 기타 원칙. 기타 원칙에서는 대체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대체의 원칙. 대체의 원칙. 자, 대체의 원칙은 뜻을 아시면 돼요. 대체의 원칙. 자, 대체가 뭐죠? 대신해버리겠죠. 대신해버린단 말. 자, 보세요. 여러분이, 자, 물건이 두 개가 딱 있어요. 물건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물건이 쓸모가, 만족도는 똑같아. 이 물건이나 나는 둘 중에 어떤 걸 써도 괜찮아. 근데 가격이 달라. 그럼 여러분들 어떤 걸 씁니까? 가격이 싼 걸 사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만족은 똑같은데 가격이 다르니까 싼 걸로 대체를 해버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물건들 입장에서 손님에게 선택을 받으려면 만족이 만약에 똑같다면 가격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같아야 되겠죠. 맞아요? 그게 일종의 다 대체의 원칙이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부동산의 가격은 비슷한 대체 가능한 물건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받죠. 그게 다 대체의 원칙이에요. 어렵게 그걸 책에 있는 대로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 내가 원피스 옷가게를 해요. 옷가게. 자, 내가 원피스 가격을 정해야 돼요. 내가 원피스를 이제 물건 해가 와가지고 이게 얼마를 받을까 정해야 되거든. 근데 옆집에서는 내하고 비슷한 원피스를 10만 원에 받고 있는데 내가 50만 원 붙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이렇게 못 붙이는 건 무슨 원칙과 관계 있어요? 이게 대체의 원칙과 관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피스 가격도 다른 비슷한 원피스 가격에 영향을 받죠. 이런 게 다 대체의 원칙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 뭐 사러 갑니까? 10만 원짜리 사러 가버릴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대체의 원칙이란 비슷한 물건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자, 교재 보면 대체의 원칙 514페이지입니다.
자, 1번에 부동산 가격은 대체 가능한 두 개 이상 재화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 가격이 형성된다. 맞아요? 비슷한 물건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 한마디로. 우리 책은 자, 어려운 학문적인 용어를 써서 그러지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대체 가능성이 뭐야? 비슷하다는 거거든. 비슷한 물건 가격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이 된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이거 얼마짜리인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거 얼마짜리인데요? 봤더니 우리 옆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가 지금 2억에 요 옆에 아파트는 한 4억에 이 비슷해. 세 개가 비슷한데 이 아파트는 이거보단 조금 나아. 얘는 이거보단 조금 안 좋아. 그 얼마 정도 할까? 3억 정도 하겠구나. 이것도 다 대체의 원칙이에요. 비슷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만약에 이 아파트가 이거보다 좀 좋은데도 2억이다. 그럼 사람이 뭐 사러 가겠어요? 이거 사겠죠? 가격은 똑같은데 얘가 더 좋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뭐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 셋째 줄에 부동산의 유용성이 같다면 가격이 싼 거를 선택하고 가격이 똑같다면 유용성이 큰 거를 선택할 거다. 이것도 다 대체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용성이 같다면 가격도 같아야 되는 거야. 맞습니까? 네. 그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걸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외우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면 이 대체의 원칙은 비교와 관계가 있나요? 비교하는 거와 관계 있습니까?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가격 3방식 중에 비교 방식과 관계가 있어요. 대체의 원칙은 비교 방식과 관계. 그래서 대체의 원칙 옆에다가 비교 방식 이렇게 하나 적어두세요. 비교 방식 아주 밀접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 부동산 감정평가 3방식 모두 이론적 근거가 된다. 보이세요? 줄 치세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아니 선생님 비교 방식과 관계 있다면서 비교 방식과 제일 밀접해. 그래서 우리 교재는 친절하게 그 말 적어놨어. 가로 안에 비교 방식에 더 잘 적용된다. 됐습니까? 자, 지금은 대체의 원칙이 뭐냐? 대체의 원칙이란 다른 거하고 비교하는 거다. 다른 거하고 비교하는 거다. 감정평가 3방식은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거거든요. 다음에 감정평가 3방식 하나 보면 그 각 방식마다 비교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의 원칙은 가격 3방식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 말도 맞지만 특히 그 중에서 뭐와 특히 밀접하다? 비교 방식과 더 밀접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내죠. 대체의 원칙은 비교 방식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 맞아요. 대체의 원칙은 3방식의 모두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 말도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와 밀접하다? 비교 방식과 밀접하다. 내가 나중에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니까 놔두시고. 자, 3번에 기회비용의 원칙이에요. 이것도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전에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어려워요. 이게 나왔을 때 어려웠거든요. 기회비용이 뭘까요? 기회비용은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 내가 포기한 게 기회비용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교탁을 샀어요. 내가 이 교탁을 산다고 다른 걸 포기했겠죠. 내가 교탁을 산다고 이걸 포기했어요. 그럼 이게 만약에 10만 원짜리야. 10만 원짜리. 나는 교탁을 산다고 이걸 포기했어. 그럼 이게 10만 원짜리야. 그게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포기한 그 자체를 뭐라 부른다? 기회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기회비용의 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예를 들었어요. 우리 교재 보시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3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주변 지역이 상업지역인데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이를 상업용으로 평가하는 경우 또는 도심지역의 공업용지가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외곽지역의 공업용지보다 시장가격이 더 높은 현상. 요 말이 시험에 나왔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여기는 도심 지역이고요. 여기는 외곽 지역이에요. 이 도심 지역에서 이 사람이 큰 높은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카센터를 해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도 카센터를 해요. 저희 외곽 지역에서 카센터를 해요. 그러면 도심 지역에서 카센터와 외곽 지역의 카센터 중에서 포기한 게 어떤 게 더 큽니까? 얘가 더 큰 걸 포기했죠. 얘는 높은 상업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데도 그걸 포기하고 이걸 지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도심 지역이 더 포기한 게 크죠? 그러면 도심 지역의 이 카센터가 외곽 지역의 카센터보다 가치가 어떻다? 더 높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기회비용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교재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도심 지역의 공업용지가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있는 외곽 지역의 공업용지보다 시장 가격이 어떻다? 더 높죠. 포기한 게 더 크기 때문에. 자, 그럼 보세요. 이 대체의 원칙도 비교하는 거,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죠. 기회비용 원칙도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체의 원칙과 기회비용의 원칙 두 개는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돼요. 오늘 참고. 그래서 4번에 보면 여기 돼 있거든. 4번에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 이는 대체 관계에 있는 다른 투자 대상과 비교하여 투자하고 있으므로 대체의 원칙을 전제로 성립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체의 원칙과 기회비용의 원칙은 관계가 있다. 이 정도만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어디를 보시냐면, 네, 2번 한번 보겠습니다. 515페이지 2번.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부동산 가격 원칙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1번. 최유효 이용은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채택 가능성,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이용, 최고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자,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맞을까 틀릴까요? 맞아요. 이게 최유효 이용의 기준이에요.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맞다 보시고. 2번. 균형의 원칙은 구성 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맞아요. 요까지. 요까지가 맞는지 틀린지 판단해 보세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균형의 원칙은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내부. 그 뒤에 무슨 글자 나와 있어요? 구성 요소 나와 있죠.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니까 구성 요소죠.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한 과잉 부분은 원가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감가로 처리한다. 아까 기능적 감가라 그랬죠. 균형의 원칙이 위배되면 무슨 감가한다고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X죠. 답이 2번이네요. 3번 보겠습니다. 적합의 원칙은 외부와 관계 있잖아요. 부동산 입지와 인근 환경의 영향을 고려한다. 맞습니까? 외부니까 환경. 대체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격이 대체관계 유사 부동산, 즉 비슷한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거래사례 비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비교 방식의 토대가 된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5번. 예측 및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현재보다 장래 활용 및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맞아요. 예측의 원칙과 변동의 원칙, 시간과 관계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미래와 관계 있어요. 과거는 필요 없어. 미래야, 미래. 장래, 맞아요. 그래서 수익환원법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이 수익환원법이 장래와 관계 있거든요. 5번 지문도 맞습니다. 1, 3, 4, 5번을 모르더라도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면 기능적 감가를 한다는 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알아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3번 볼게요. 다음 부동산 현상 및 부동산 활동을 설명하는 감정평가 이론상 부동산 가격 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기억 한번 볼게요. 복도의 천정 높이를 과대 개량한 전원주택이
냉난방비 문제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진다? 자, 이게 가격원칙 중에 뭐와 관계 있을까? 이 말이에요. 네. 물론 객관식 하나씩 따져봐도 되겠지만, 일단 이런 문제 나오면 내부 문제인지 외부 문제인지 먼저 봐야 됩니다. 내부 문제입니까? 외부 문제입니까? 내부죠. 주택 내부 복도가 높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내부 원칙이에요. 그래서 3번과 5번 이런 건 답이 될 수가 없죠. 적합의 원칙은. 그래서 내부 원칙, 균형이 안 맞아. 내부 구성 요소가 균형이 안 맞아. 그래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의 원칙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떨어지니까 값이 떨어지겠죠. 무슨 감가입니까? 기능적 감가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니은입니다. 판매시설 입점부지 선택을 위해 후보 지역 분석을 통해, 우리가 지역 분석 공부 안 했지만 이 지역 분석이라는 핵심 키워드거든요. 핵심 힌트야. 지역을 분석한다는 것은 내부를 분석하는 겁니까?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겁니까? 외부 환경 분석이죠. 그래서 이거는 적합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정답이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516페이지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입니다. 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도 시험에 출제 빈도는 높아요. 출제 빈도는 높은데 시험에서는 어렵게 안 물어봐요. 기본적인 걸 물어보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이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을 감정평가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건물을 감정평가한다는 건 이 건물의 가치를 일단 판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건물이 얼마짜리 가치를 판정해야 되거든. 그럼 앞에서 잠시 봤지만 이 건물의 가치를 우리가 평가할 때 주변 환경, 이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영향을 주죠. 영향을 주죠. 그리고 내부 구성 요소, 건물 가치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역 분석이라는 거는 내부와 관계 있을까요? 외부와 관계 있을까요? 그 외부와 관계인지 일단 그것부터 기억을 하는 거야. 아, 얘는 외부와 관계 있구나. 그럼 개별 분석은요? 내부와 관계 있지. 자, 우리 앞에 우리가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했죠. 가치 형성 요인이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 지역 분석은 개별 요인을 분석하는 걸까요?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걸까요? 지역 요인을 분석하겠죠. 개별 분석은요, 개별 요인과 관계 있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지역 분석이란 감정평가사가 이 건물을 평가하기 전에 그 주변 환경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왜? 영향을 주니까. 영향을 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먼저 지역 분석을 먼저 볼 건데, 이 지역 분석에서는 두 가지 알아야 돼요. 지역 분석과 관계되는 용어가 있어요. 용어. 그리고 지역 분석을 하는 목적이 있거든요. 이 두 개가 중요합니다. 지역 분석에서 용어와 목적. 자, 감정평가사가 이 건물을 평가해야 돼. 감정평가사가 이 건물을 감정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이처럼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물건, 그걸 대상 물건이라 그래요. 대상 물건. 근데 우리는 부동산을 공부하니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대상 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대상 부동산. 그럼 대상 부동산이 뭐냐?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자,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이 건물을 평가해달라는 의뢰가 왔어요.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이 건물이 속해 있는 지역을 가봐야 되겠죠? 맞아요. 지역에 가봐야 돼요. 자, 이때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불러요. 인근 지역의 뜻 중요해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인근 지역의 뜻, 우리 교재 517페이지입니다. 인근 지역 찾았습니까? 자, 기억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라고 돼 있죠. 대상 동그라미. 사례 부동산 그러면 안 돼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니은 필요 없어요. 네. 밑에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 밑에 리을 한번 볼까요? 자, 그것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 그러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속으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인근 지역이 어디까지인데? 이 건물을 중심으로 뭐 반경 5km야? 10km야?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감정평가사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근 지역은 그냥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에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속한 지역. 근데 그 리얼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자, 인근 지역이 너무 넓어. 인근 지역을 많이 넓게 잡았어. 그러니까 이 말은 인근 지역의 범위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평가사 보고 판단하는 거야. 인근 지역이 너무 넓어. 그럼 감정평가는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감정평가사들은 이거하고 비슷한 부동산을 찾거든요. 감정평가를 좀 쉽게 하려고. 이거하고 비슷한 부동산을 사례 부동산이라 그래요. 근데 인근 지역을 넓게 잡으면 이 건물하고 비슷한 사례를 찾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넓게 잡으면 사례를 찾기는 쉽지만 신뢰도는 어떨까요? 신뢰도는 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넓으면 사례 자료를 구하기는 쉽지만 신뢰성 있는 가격 수준의 판정은 어떻다? 어렵다. 이 말이죠. 어렵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 자, 인근 지역은요. 인근 지역은 이대로 고정이 되어 있을까요? 변할까요? 인근 지역의 범위는 고정될까요? 변할까요? 변합니다. 변합니다. 우리 개로는 자연적 특성 빼고는요, 다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인근 지역이 지금은 상업지역이지만 상업지역으로 계속 그대로 고정된다는 보장이 없죠.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교재 보시면 인근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고정적, 경직적인 것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동적, 가변적이다. 이렇게 하나 그 체크 안해 두시기 바랍니다. 했습니까? 네. 근데 우리 교재에 이제 그 말이 지금 없는데, 우리 아까 그 516페이지예요. 516페이지에 그 밑에 보시면 감정평가에 대한 규칙이라고 나와 있죠. 516페이지 밑에 맨 하단에 제2조 정의해가지고 그거 별표하세요. 우리 감정평가 규칙에 인근 지역에 정의가 나오거든요. 24회 때 나왔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인근 지역이란 무슨 부동산이 속한 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야. 대상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주치입니다.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에요. 지역 요인을 공유해요. 공유한다는 뜻이 무슨 말이죠? 같다는 거죠. 같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이 인근 지역 안에 이 대상 부동산이 있고 다른 부동산들도 있겠죠. 다른 부동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건물이나 이 건물이나 이 건물이나 무슨 요인은 같다는 거예요? 지역 요인은 같다 이 말입니다. 지역 요인이 같다. 왜? 인근 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들끼리는 지역 요인을 공유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복잡한 거 안 물어봐. 2개 기억한다. 인근 지역이 뭔데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두 번째,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입니다. 지역 요인을 공유합니다. 지역 요인을 공유. 이 2개 꼭 기억하세요. 그냥 아까 제가 뭐 범위가 넓고 사례적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인근 지역은 고정되어 있다, 변한다. 변한다. 그냥 변한다. 우리 개론은 다 변해. 우리 개론은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다 변해. 다 변합니다. 우리 개론에서 고정되어 있는 거는
자연적 특성 빼고 다 변해. 다 변해. 다 변해. 앞으로 뭐 문제를 푸는데 고정되어 있다. 다 X예요. 변합니다. 변한다. 가치 형성 요인도 변하고 가치 발생 요인도 변하고 다 변해. 다 변해. 고정되어 있는 건 없어. 고정되어 있는 거는 부동성,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뭐 이런 데서만 고정이고 불변이지. 자, 그 다음 인근지역,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인근지역이 상업지역이야. 감정평가사가 이 인근지역에 와봤더니 인근지역이 지금 상업지역으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상업지역으로.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사는 이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 이거하고 비슷한 부동산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찾아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구하러 다녀요. 집을. 그래서 여기 신정동에 아파트를 하나 살려고 그래. 그 가봤더니 아파트가 5억 한대.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들은 신정동에 살려고 하지만 이거하고 비슷한, 신정동하고 비슷한 동네 가서도 아파트 값 알아봐요, 안 알아봐요? 알아보죠. 만약에 어떤 어머님이 우리 애를 이제 학원에, 나는 애들 학원이 가까운 게 제일 좋아, 제일 중요해. 저도 여러분 학원이 가까운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나는 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학원이 좀 밀집된 데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신정동에 가서 아파트를 알아봤어요. 학원이 많아가지고. 했더니 5억 한대. 그러면 여기서 알아보는 게 아니고 또 학원들이 밀집한 지역이 또 있겠죠? 또 옥동에 가보는 거예요. 거기 가서도 아파트 값이 얼마인지 알아봐요, 안 알아봐요? 알아보죠. 또 우정동에 가니까 저쪽에도 학원들이 많아. 거기 가서도 집값이 얼마인지 알아보죠. 자, 그럼 감정평가사도 생각해 보세요. 감정평가사도 이 건물을 감정평가해야 돼. 그러면 요 지역도 알아봐야 되지만 이 지역하고 성격이 유사한 다른 지역 가서도 이런 부동산들의 가격 조사를 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해봐야죠.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근 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이 있더란 말이에요. 인근 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 여기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야. 그 지역을 뭐라고 부른다? 유사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교재 아까 516페이지 다시 그 밑에 감정평가 규칙 제2조 정의. 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다. 대상부동산은 속한 건 아니다. 대상부동산에 속한 지역은 아니야. 대상부동산에 속한 지역은 인근지역이야. 대상부동산에 속한 지역은 아니지만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뭐라 부른다? 유사지역이라 그래요. 뜻을 아셔야 돼요. 자, 유사지역, 대상부동산에 속한 지역은 아니지만 인근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을 뭐라 부른다고요? 유사지역이라 불러요. 그러면 유사지역도 무슨 지역일까요? 상업지역이겠지. 지역적 특성이 유사니까. 자, 그 다음에요. 자, 그 지금 여러분이 아파트 알아보러 다닌다고 그랬어요. 나는 학원이 밀집한 데가 좋다고 그랬어. 그럼 여기 일단 신정동 알아봤고 또 여기하고 비슷한 데가 또 여기 있어. 옥동.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지금 학원이 잘 없는데 앞으로 학원이 막 들어올 거래. 여기 앞으로 여기 학원이 많이 생길 거래, 이 동네에. 그럼 이 동네 와서도 가격 알아봐요, 안 알아봐요? 알아볼 수가 있겠죠. 감정평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감정평가사가 보니까 이 지역이 지금은 주거지역이야. 주거지역인데 곧 상업지역으로 바뀔 거래. 상업지역으로 바뀔 거래. 지금 전환 중에 있어. 이런 걸 이행지라 그러죠. 후보지 이행지 할 때 이행지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곧 뭐로 바뀔 거다? 상업지역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감정평가사는 이 지역도 가격 조사를 해봐라 이 말이에요. 왜? 유사지역에 있는 이 부동산 가격들, 이 유사지역에 있는 부동산 가격들은 이 건물 가격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영향 줄까 안 줄까? 요 지역에 있는, 자, 신정동 아파트 값은 옥동 아파트 값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영향 받죠. 영향 받잖아요. 단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겠죠. 간접적으로.
자, 여기도 곧 상업적으로 바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건물들도 이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죠.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는 이 세 지역을 다 조사를 해봐라 이 말이에요. 영향을 주니까.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감정평가에서는 주변 용도지역이라 불러요. 주변 용도지역. 질문해 볼게요. 감정평가사는 대상 부동산을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인근 지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유사 지역 조사하죠. 주변 용도 지역도 조사한단 말이에요. 주변 용도 지역도 조사합니다.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지역 분석의 대상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감정평가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하고 비슷한 부동산을 찾아요. 이거하고 왜냐하면 이 건물의 가치를 구하려고 하니까 이거하고 비슷한 걸 찾으면 감정평가하기가 어때? 훨씬 쉽겠죠? 쉽잖아요. 이걸 사례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사례부동산. 그럼 이 사례부동산은 인근 지역에서 찾아도 됩니까? 되지. 여기 찾으면 되지. 가능하면 어디서 찾는 게 좋아요? 여기서 찾는 게 제일 좋지. 한 동네니까. 그죠? 가격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없는 거야. 인근 지역에. 그럼 어디서 찾아야 돼? 유사 지역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인근 지역에서 찾을 수 없으면 어디서 찾는다? 유사 지역. 자, 사례부동산 찾는 순서예요. 맨 먼저 어디서 찾는다고요? 인근에서 찾아. 인근에서 찾아라고. 인근에 없으면 유사 지역 가. 유사 지역에도 없네? 그럼 어디? 곧 상업적으로 바뀔 주변 용도 지역 여기서 찾아라고요. 여기도 없으면 맞아요? 그러면 인근 지역, 유사 지역, 주변 용도 지역 전부 다 사례 부동산을 찾을 수 있는 지역들입니까? 이 지역을 묶어서 동일 수거권이라고 그럽니다. 동일 수거권. 그럼 동일 수거권 말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동일 수거권이 뭔지. 책 보고 요라 그러지 말고. 그럼 동일 수거권이 뭔데요? 동일 수거권이란 사례 부동산을 찾을 수 있는 가장 넓은 범위네. 맞습니까? 사례 부동산을 찾을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네, 동일 수거권이라 불러요. 그럼 동일 수거권에는 인근 지역 들어갑니까? 유사 지역 들어갑니까? 주변 용도 지역 들어갑니까? 들어간다. 그럼 우리 책에서는 동일 수거권이란 사례 부동산을 찾을 수 있는 가장 넓은 범위 이렇게도 해도 되지만 그렇게 표현을 잘 안 하고 학문적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사례 부동산이라는 거는 대상 부동산하고 차이 나는 부동산이에요. 비슷한 부동산이에요. 비슷한 부동산이죠. 비슷한 부동산. 유사한. 자, 유사하다는 거는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겁니까? 삼양라면, 신라면 경쟁 관계죠. 그랜저, K7 경쟁 관계죠. 차이 나는 물건이에요. 비슷한 물건이에요. 비슷하거든요. 유사하다는 거는요, 경쟁이라는 뜻이고요.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대체 관계가 경쟁 관계거든. 자, 그럼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동일 수거권이란 대상 부동산과 상호, 경쟁, 대체 관계에 있는 비슷한 부동산이라는 뜻이죠. 그런 부동산이 존재할 수 있는 최대 권역을 말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대상 부동산과 상호, 경쟁, 대체 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그게 사례 부동산이거든. 존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권역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동일 수거권이라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재 517페이지 메뉴에 15번 나오네요. 동일 수거권이란 517페이지 메뉴에 보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한다. 이게 사례 부동산이거든. 그리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부동산, 이게 뭡니까? 사례 부동산이야. 말을 바꾸면 그런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어떻게 한다? 포함하고요. 주변 용도 지역도 포함해요. 주변 용도 지역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분석에서는 용어가 중요하다. 용어. 자, 요거 정리합니다. 다시. 인근 지역이 뭐라고요? 인근 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유사 지역은 뭐라고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은 아니지만 인근 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이다. 주변 용도 지역은 이제 뭐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죠? 지금 바뀌고 있는 거. 그리고 이 세 지역을 합쳐서 즉 대상 부동산과 상호 경쟁 대체 관계에 있고 대상 부동산 가치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 존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동일 수거권이라고 부릅니다. 동일 수거권에는 인근 지역 들어간다. 유사 지역도 들어가고 주변 용도 지역도 들어갑니다. 이게 일단 기본 뼈대야. 이거부터 기억을 해놔야 돼. 자, 그 다음 이 유사 지역 있죠? 이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가까워야 될까요? 꼭 가까울 필요가 없을까요? 가까울 필요가 없어요. 아까 제가 유사 지역을 얘기할 때 가까운 지역이란 말 안 했거든. 지역적 특성만 유사하면 돼요. 인근 지역과 지역적 특성만 유사하면 되지 그리 가깝고 먼 걸로 판단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교재 518페이지 보세요. 518페이지에 그 유사지역 나옵니다. 유사지역 좀 읽어볼게요.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은 지역으로 가격 형성이 직접입니까? 간접입니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인근 지역이 아니니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인근 지역과 지리적 위치는 다르다. 동그라미 니은 보세요. 인근 지역과 인접할 수도 있고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즉 거리에 가깝고 먼 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니은에 거리의 원근 개념이 아니고 무슨 관점이다? 용도적인 관점이죠. 여기 상업적이니까 여기도 상업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오른쪽에 519페이지 동일 수거권 나옵니다. 동일 수거권. 그 기억 볼게요. 줄 치세요. 인근 지역 및 유사 지역을 포함하고 주변 용도 지역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동일 수거권. 인근 지역, 유사 지역, 주변 용도 지역을 포함한다. 네. 그 정도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 분석의 용어 봤고요. 용어. 조금 쉬었다가 지역 분석을 그럼 왜 하는지 목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